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추천됐었죠.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 성향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진보적이고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두 분을 좀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지명이 되셨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지명 몫으로 두 분을 지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냥 다만 청문회는 거쳐야 됩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명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아무 임명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경우는, 그리고 또는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성품이나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 이런 것들 보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게 전망이 됩니다. 먼저 문영배 판사님 보시면은 두 분 다 판사님인데요. 이분이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부산과 창원 지역에서 줄곧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향판이라고 하는데 지역법관이라고도 하고요. 지방에서만 근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지역법관 또는 향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부산 쪽에서 주로 향판 생활을 하셨고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소신있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그 진보 성향의 판결들을 해오셨죠. 다만 이분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소개한 것처럼 이분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해오신 분이고, 사법권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십니다. 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 이거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런 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어디 가서 사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너그러운 그런 재판. 약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너그러운이라는 표현이 저는 더 좋아요. 약자에 약하다 좀 이상하죠. 강자에게는 강하게, 약자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세상을 꼭 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문영배 판사님은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고 돼 있는데, 잠깐 본래 화면을 가서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잘 안 알려진 이야기니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이 언론에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법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09년도 4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나왔고, 그때 김경수 지사님 항소심 재판 받고 있는 이옥형 판사도 같이, 두 명이 같이 대표로 갔고요. 그때 이 문영배 판사님이 부산 쪽에 대표로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국법관 워크숍에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소위 왕당파 쪽에서 인적 청산 문제는 논의하지 말고 제도 개선 문제만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법관의 독립을 해친, 그러한 재판 개입을 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당사자에 대해서 징계나 또는 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인적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제도 개선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몇몇 판사들이 인적 청산을 위한 사퇴를 촉구하고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 징계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때 문영배 판사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문영배 판사님이 가장 먼저 그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제도 개선 이야기만 막 흘러가니까 그분이 먼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 드리는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H시민님 감사합니다.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너그러운, 저는 너그러운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 너그러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치관을 갖고 계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너그러운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런 문영배 판사님이 요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문영배 판사님이 블로그도 운영하시는데 이 문영배 판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인공, 이 블로그의 주인공이 바로 문영배 판사님입니다.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죠? 아주. 이분의 별명이 자작나무인데요. 이분의 평소 신조가 뭐냐면 법이 착한 사람의 도구가 될 수는 없을까? 라고 가끔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법이 착한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악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라는 게 이 영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의 수단이나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가지 글을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사법개혁에 관한 글도 올리셨고요. 근데 이 사법개혁에 관한 글들은 보면은 주로 2007년도까지 올린 글들이 많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 이유는 2008년부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부터 사실 굉장히 판사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고 그래서 이분이 조금 좀 조심한 것 같아요. 몸조심.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신영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벌레로 유명하신데 책을 되게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고 독서일기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책도 인문, 소설, 뭐 역사, 성찰, 희곡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심리, 인물, 건강편도 읽으시네요. 저는 책을 좀 약간 그럼 뭐라 그러죠? 가려서 좀 읽는 편인데 이분은 다양하게 읽고 계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글 올린 것들 보면은 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런 판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미선 판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판사님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고등학교하고 부산대를 나오셨네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특히 지방대 출신들을 조금 추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마침 또 부산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나오는군요. 그리고 특히나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서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법관이라는 점, 마치 40대 여성법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남 대법관이 좀 떠오르네요. 김영남 대법관도 그 당시에 최초의 40대 여성 대법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서특필되고 화제를 모았었죠. 이분도 역시 40대 여성법관으로서 또 노동법 전문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 주치 감경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해가지고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도 받았네요. 자, 주치 감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술에 취했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만취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감경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보고 주치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너무 그동안 관행적으로 술에 취해서 너무 술에 만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였다. 그러면은 오히려 선처를 해줘요. 그런데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해서 뭐 행패를 부렸다 이런 경우라면은 그럴 수는 있죠.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성폭력 범죄라는 게 어떻게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술에 만취하면은 정신을 잃기 때문에 오히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 범죄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동안 판결해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굉장히 기대되는 두 분이 마침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셨다는 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분 두 분들이 인사청문회 꼭 통과해서 잘 특별한 문제 없이 헌법재판관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면 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자, 우리 인권법 출신의 국제인권법 출신의 김영현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서 2017년도 5월 달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법무비서관은 검찰 출신이 많이 임명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판사 출신을 임명을 하셨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사법개혁이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상을 하시고 이 김영현 판사를 법무비서로 임명을 하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법무비서관으로 간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말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게 2017년 5월이잖아요. 2017년 3월달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바로 이탄희 판사가 그 법관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라는 그것을 폭로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그 과정에서 국제인권법 연구의 간사였어요. 총무였어요. 총무여가지고 그 이탄희 판사의 문제를 법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법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법무비서관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때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갔었고 이분은 서울 남부지법 판사, 서울 남부지법 단독판사 대표로 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김영현 판사님이 당시에 신영철 대법관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과 발표를 했던 분입니다. 제가 첫날 저녁에 했었고 이분이 둘째 날 아침에 그런 주장을 문서를 돌리면서 하셨는데 이분도 저랑 같이 그때 남부지법 단독판사로서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분입니다. 내부통신만에 글을 올려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작년 김상원 대법관 임명 과정도 그렇고 이번 두 분의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